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세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율 우리 계속해서 시험 끝날 때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복잡하긴 하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외울 것인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제가 일단 세율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본 것처럼 우리가 양도 속세세율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크게,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이제 주택하고 조합원의 입주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분양권. 네, 우리 교재 이 박스 나온 것처럼 요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 주식, 그 다음에가 파생상품,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이 있는데, 이 금융재산은 그냥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주식을 중개한다거나 뭐 신탁 물건을 중개할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부동산과 권리, 그 다음에 주식하고 입주권, 그 다음에 분양권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편제가 이겁니다. 등기 이전이 됐느냐,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두 가지 각도로 무너져요. 그죠? 등기 이전이 됐느냐, 등기가 되지 않았느냐로 나눕니다. 그러면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얘는 미등기 양도가 돼요. 미등기 양도로 봐서 미등기 양도가 되면 이거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등기 양도가 되면은 일단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곱하기 70%의 최고의 세율을 붙입니다. 그럼 원래는 양도 차익에서는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거나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우리가 빼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장특공제도 안 되고 기본공제도 안 된다. 장특공제도 안 되고 기본공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의 70%가 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 되면 10억이 70%면 7억이 되는 거고 1억이 70%가 되면은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등기 양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등기 양도가 되면은 두 번째는 이제 보유 기간별로 나눕니다. 보유 기간별로 나눠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얘는 1년 미만이냐 아니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아니면 2년 이상이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정하고 있어요.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 그래서 얘는 등기 여부를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별로 우리가 따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여부로 따지고 보유 기간별로 우리가 따져보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큰 틀이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미등기 양도부터 볼게요.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거든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안 한 거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등기 불능 등기 불능적 원인이 됐을 때는 이거는 불가피한 거다. 그래서 이런 등기 불능적 원인이 됐을 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나 비과세 이런 건 다 가능한데 미등기 양도가 되면 최고 세율 공제 안 되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미등기 양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재 397페이지에 보시면 미등기 양도 거기 표준세율 있죠. 가로 1번의 표준세율 397페이지입니다. 자, 별표 씌워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그 박스 내용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 먼저 보세요. 미등기 양도가 되면은 70%다. 그렇죠? 물론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뭐 미등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주택은 미등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70%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70%니까 이거는요. 네. 그래서 미등기된 주택이나 미등기된 부동산은 70%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불이익이 있어요. 불이익이. 자, 우리 교재에 어디 가면은 그 불이익이 있느냐. 자,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411페이지가 보세요. 411페이지. 상단. 네, 보시면 거기에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이 있죠.
별 표시 해 놓으시고요. 네, 그 박스 라인을 말합니다. 자, 그 박스에다 별 표시. 그러면은 미등기가 되면은 일단 미등기가 되면은 첫 번째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네,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얘는 1세대 1주택자로서의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특별한 공제라든가 기본 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최고의 세율은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양도 차익에다 70%가 된다는 것이죠. 대신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 대신 주의할 점은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불이익은 따르되, 그러니까 원래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뭐 있었죠?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곱하기 3%, 그렇죠? 3%가 됩니다. 단 미등기 양도가 됐을 때는 0.3%, 즉 3%의 10분의 1이 적용되는 거죠. 3%의 10분의 1이면 0.3%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공제 비율을 아주 낮은 비율로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가로 2번에 등기 의제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등기 의제. 가로 2번에 등기 의제. 자, 거기다 뭐라고 명하시냐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등기 불능적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무슨 할부예요? 장기 할부. 단기 할부가 아니라 장기 할부다. 그럼 장기 할부는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눠내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를 못 넘겨도 괜찮다.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 지금 소송 중이에요. 법률의 결정, 법원의 결정, 소송 중이다. 그래서 등기를 못 넘기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의 교환분할. 자, 원래 농지의 교환분할은 비과세가 되는데 등기를 못했다.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민은 실수할 수 있다. 거기다 메모해 주세요. 농민은 실수할 수 있다. 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서로 뭐 초등학교 동창인데 뭐 한 마을에서 한 30년 40년 살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가 1세대 1주택인데 허가가 안 난 거야. 무허가 주택이야. 그럼 무허가 주택은 등기 안 나오는 거잖아요. 등기 불능사유죠. 그러니까 등기 불능적 원인이 되는 거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5번, 6번.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았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등기 불능적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십니다. 397페이지. 그러면 이제 보자 이거죠. 397페이지. 그러면은 등기 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등기 전이 된다. 그럼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화시켜 놨는데 당연히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고 보유기간이 길면 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과 입주권을 제외한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이 되면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말합니다. 645를 말해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될까요? 얘는 754가 되죠. 754. 그 다음에 주택하고 입주권은 우리가 미등기 제일 높습니다. 70%, 1년 미만 70%. 얘는 1년 미만인데도 70%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등기 취급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1년 이상 2년 미만 60%. 그럼 뭐가 돼요? 776이 되죠. 754, 754, 776. 그렇죠? 그리고 기본세율이다. 기본세율은 6에서 45%의 누진세로 갑니다. 645. 그 다음에 부담권은 우리가 70%, 1년 미만,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우리가 6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754, 776, 그렇죠? 네, 76 이렇게 된다는 거. 766이 되겠죠. 766. 네. 그러니까 부담권은 주의할 점이 2년 이상이 돼도 우리가 60% 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걸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은 397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요 기본 세율이 나와 있는데, 자, 밑줄입니다. 1200만 원까지는 6%, 1200 초과되면은 이제 15, 24, 35 쭉쭉쭉 넘어가서, 자, 밑줄 10억 초과일 때는 45%. 그래서 처음과 끝 세율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요.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6%. 그 다음에 10억 초과할 때는 45%. 그래서 처음 세율과 끝 세율만 기억하자.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죠. 자,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용 토지는 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차이가 뭐냐면 얘는 할증이 붙는다는 거예요. 할증. 그럼 얘는 우리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6에서 45%가 되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5%에다가 10%가 할증이 붙어요. 10%가. 그러면 16에서 55% 되는 거죠. 그러나 땅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리면 여기다 10%를 더 얹습니다. 그럼 얘는 26에서 어떻게 돼요? 65% 되겠죠. 26에서 65%.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주택하고 입주권 비사업 토지는 1200만 원까지 몇 프로? 16%. 10억 넘었을 때는 55%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시. 자, 주택하고 입주권 분양권 나오죠. 그래서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60% 됩니다. 그다음에 조정 지역의 2주택 3주택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알아보기 난의 별표시. 조정적이 아닌 경우에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이 되지만 조정적일 때 2주택자는 20% 할증, 3주택 이상자는 30% 할증. 예. 그러면 집이 두 채예요. 집이 두 채가 이렇게 있고 얘가 조정적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645에다가 플러스 20%에 20%. 그렇죠? 그럼 20% 되면은 몇 프로 될까? 26에서 65%가 됩니다. 그다음에 집이 한 채, 집이 두 채, 집이 세 채예요. 그러면은 얘는 645, 예, 여기에다가 플러스 30% 할증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36에서 75%의 누진세로 가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누진과세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밑줄.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이다. 예, 기타 자산의 종류 외워두셔야죠. 자, 기타 자산의 종류. 기타 자산은 우리가 이렇게 외워두시죠. 회중에 비싼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회라고 합니다. 특회. 특회를 먹으면 어때요? 영 맛있어요. 영 맛있어요. 누구랑 뭐예요? 박씨, 김씨, 이씨, 이씨, 이주권. 자, 특정 주식, 회원권, 영어권. 자, 박씨, 이씨, 김씨, 이씨. 그러면 얘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기간 안 따지고, 기간에 관계없이 얘는 어떻게 한다? 6에서 45%까지 간다. 645 된다는 거. 네, 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400페이지 가보시면 핵심 곡호의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401페이지에 거기에 기억에 투기적인 부동산으로서 비삼용 토지, 자, 니은 지정 외의 비삼 토지, 지정 외의 비삼 토지는 20%. 자, 요 얘기예요. 우리가 비삼용 토지는 비사업용,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사업 목적의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유세로 따지면 얘는 종합합산 토지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얘는 우리가 투기적이 아니다. 그랬을지라도 얘는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하자. 근데 투기적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0%를 할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20% 할증, 3주택 이상자는 30% 할증. 그렇죠? 자, 거기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단기 양도를 한다 이거예요. 단기 양도. 만약에 이것을 단기 양도를 합니다. 단기 양도. 그러면 단기 양도가 되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년 예를 든다면 1년 6개월 만에 양도하였다. 1년 6개월 만에 양도하였다. 단기 양도하였다. 1년 6개월 만에 단기한 양도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년 6개월 만에 단기한 양도했다. 그러면 원래는 4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 그런데 이 40%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요 누진세율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우리가 받겠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 1년 이상 2년만 단기 매도일 때는 40% 되는 거지만, 그렇죠? 만약에 요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16에서 55%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16% 나왔을 때는 40% 가는 거고 55% 나오면은 누진
내 할증세를 붙이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큰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40%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단기 매도를 하더라도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할 수 있다. 그걸 암시하는 거죠. 자, 그걸 주의해라.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가로 3번 둘 이상 양도할 때 양도소득 산출세 거기다가 가로치시고 비교해서 큰 세, 비교 과세할 때는 큰 세액으로 과세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당연히 과세관청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유기한 계산. 보유기한 계산이 왜 의미가 있죠? 보유기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754, 776, 766이니까요.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보유기한 계산 박스에 보니까 상속받은 자산은 자 밑줄입니다. 피상속인. 원래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피상속인 취득을 하겠다.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죠. 즉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 요 기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피상속인 취득일로 가서 기간을 넓게 잡아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가 거기다 동그라미 2번은 2월 과세. 동그라미 2번은 2월 과세, 2월 과세, 2월 과세. 그럼 2월 과세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이다. 수증자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이다. 네, 2월 과세는 수증자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이다. 증여자가. 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간 좀 길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12페이지 갑니다. 412페이지. 412페이지. (412페이지에) 가 보시면 거기에 부담부 증여 있어요. 첫 번째가 부담부 증여. 우리 다 배운 거죠. 요거는 우리 기본 강의 때는 그냥 가볍게만 제가 설명도 넘어갑니다. 부담부 증여. 자, 심화 강의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욕구로 증여를 받는 거였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채무 상당 부분을 우리가 채무 부분을 뭘로 보자? 양도로 보자. 이런 개념이었어요. 양도로 보자. 자, 그래서 그 채무 비율, 채무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가 양도 또는 취가액 산정할 때는 증여 당시 금액분의 채무액, 요 비율만큼 양도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세한 계산이나 뭐 사례는 제가 심화 강의 때 가서 다음 강의 때 상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두 번째 고가주택. 요거는 별표시. 자, 요거는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 써놓으세요. 개정. 자, 우리가 기준금액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준금액이 얘는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요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우리가 개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넘는 비율만큼을 계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한 세대가 하나의 고가 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비과세가 돼야 되는데 얘는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대신 얘는 고가 주택만큼만 과세하겠다. 고가 주택 과세가 되는데 전체 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12억 초과분만 과세를 하겠다. 이거예요. 12억 넘는 것만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10억 넘는 거의 기준이 이거예요. 전체 양도 차익이다. 전체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전체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요 주택을 10억 주고 사서 10억 주고 취득해서 만약에 얘를 20억에 양도하였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차익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 그럼 10억에 대해서 몽땅 다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좀 줄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차익이 10억이니까 10억 곱하기 양도가액이 20억 분의 20억에서 12억을 빼면 8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기준금액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리는 거죠. 그럼 20분의 8,
그러면 428, 4520. 그러면 40% 되나요? 네. 그러면 10억으로 과세할 것이 차익이 4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양도세를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10억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을 4억 원으로 줄이게 되면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장특공제도 마찬가지다. 장특공제도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가로 3번 그러면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별로 구분 계산한다. 그리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실금은 다른 소득값은 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득금액이 뭐였죠? 우리가 여러분들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특공제를 빼고 나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만약에 토지하고 주식을 팔았다. 그럼 주식에선 플러스 토지는 플러스 주식은 마이너스. 서로 통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토지는 플러스 건물은 마이너스. 그럼 서로 통산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의 이월과세. 이월과세라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증여한 다음에 양도시키는 거. 이걸 이월과세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증여 양도케 하는 거. 이것을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6번 부당이계산부인. 이것도 이번 강의 때는 그냥 용어 설명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얘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는데 조세 부담의 감소를 일으켜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보다도 저가로 양도를 해요. 그러면은 싸게 팔게 되면은 그만큼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차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양도가가 줄어들고 차익이 줄면 세금이 줄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 자, 이거 외에도 많은 제도가 있는데 상세한 부분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만 밑줄 1번 증여 우회양도. 증여했다가 우회적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저가양도 고가양수. 싸게 팔고 비싸게 사주는 거야. 그러면 비싸게 사주면 어떻게 돼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비용을 빼주는 건데 요게 고가가 돼버리면 얘가 고가가 돼버리면 차익은 줄잖아요. 그럼 차익이 줄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세 납세일차. 자, 이제 납세일차로 와서 양도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린 부담부 증여, 그다음에 부당행위. 요거는 우리가 심화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렇게 가볍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 때는 뭐 다 하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것도 많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요거죠. 우리 양도세는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요거 공부했었고요. 양도로 본다면 과세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공부했었고, 과세 대상이 된다면 차익 계산을 하자. 차익은 실거래가 방식이 있었고 추계 방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차익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두 가지 있었는데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는 무슨 공제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소한의 연 250만 원 공제가 기본 공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과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과표에다가 세율을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자,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거를 양도하자마자 팔자마자 신고하면은 이거를 무슨 신고라고 해요? 예정신고. 팔자마자 신고하면은 이것을 예정신고 제도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끝나고 나서 우리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면 확정신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정신고. 그러면 이때 갑인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의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갑은 예정 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확정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 을은 예정 때 신고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확정 때 신고를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은 예정 때 팔자마자 하면은 신고하면 예정 신고고,
이때 했다면 굳이 확정 때 신고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을은 예정 때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확정 때 신고하자.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정 신고 제도가 있는데 이 예정 신고 제도는 언제까지냐?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그렇죠? 말일로부터 몇 개월에 2개월. 이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양도일은 언제를 말할까요? 우리가 양도 미축식에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기억납니까? 대금이라는 거는 이때 뭘 말할까요? 빙고. 잔금 청산일. 네. 잔금 치른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말일 조심하셔야 돼요.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잔금 날짜가 2022년도 3월 2일이었다.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3월 2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이 3월 말일이니까 2개월이면 4월, 5월 말까지 되겠죠. 5월 말까지. 그렇죠. 5월 30일까지. 만약에 4월 1일이었다. 그러면은 4월의 말로부터 2개월이니까 5, 6월 말까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까지 신고해라.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정 신고를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 때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우리가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매매 잔금은 넘어갔는데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잔금은 넘어갔는데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그럼 얘는 잔금일로 가야 될까요? 허가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허가일로 가야죠. 잔금 치르면 뭐예요? 허가가 안 나면 꽝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허가일 또는 그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우리가 증여와 양도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죠.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증여의 포커싱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자.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자. 그렇죠?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다. 자, 왜 상관이에요? 이거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증여세 신고가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도 맞추자는 얘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내가 2개월을 깜빡 놓친 거야. 그러면 확정 신고라는 것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5월 달에. 그러면은 늦게라도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무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하지만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확정 때까지 하면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정도 있어요. 이런 특이사항도 잘 기억들 해 두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예정신고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이게 사례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걸 못하면 확정 때 신고는 이제 5월 말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거래한 거를 2개월 이내에 신고 못하면 2023년도 5월 달에 신고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허가일 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다음 년도 5월 달이 됩니다. 출금 전일까지 상속은 말로부터 6개월. 자, 그러면 5월 말까지인데 중간에 뭐 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이민 간 이후에는 신고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민 가기 전에 신고해라. 그다음에 상속이 됐을 때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까지 우리가 신고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신고를 할 때 첫 번째 납세지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납세지. 그럼 납세지는 얘는 주소지 세무서가 됩니다. 납세지는 주소지 세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납부를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그럼 여기 딸려붙는 납부 시 딸려붙는 부가세가 있어야 되는데 딸려붙는 부가세가 있느냐?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단 감면 시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얘는 감면된 세금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네. 그럼 양도세가 100만 원 감면 받았다면 100만 원의 20%인 20만 원을 농독세를 받는 거다. 우리 이런 제도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신 납부시 부가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세금이 많으면 얘는 우리가 두 가지
분할 납부나 또는 물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1000만 원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얘는 어떠냐? 얘는 분할납부 제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납 제도는 없어요. 분할납부는 가능한데 물납은 없습니다. 분할납부는 가능한데 물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납세지, 그 다음에가 납부, 그 다음에가 납부 방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 420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개요 납세지는 거주자, 양도자의 주소지, 그렇죠? 그 다음에가 2번 예종식 의무자의 동그라미 2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할 때도 적용한다. 얘는 설사 차익이 없어도 차손 손실나도 신고해라. 왜? 국세청도 알아야겠다 이거예요. 당신만 알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가 가로 3번 별표시 예정신고기한. 자, 말씀드린 대로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부담보 증여일 때는 3개월. 자, 그 내용 다 봐두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가로 5번에 422페이지 422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행하면 당연히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자, 우리 지방세도 많이 봤었습니다. 무신고일 때는 몇 프로 되세요? 20%. 과소 일 때는 우리가 10%. 하지만 부정자가 붙으면 몇 프로 돼 있나요? 40%. 부정이라는 것은 일부러 예를 들어서 업다운 계약서를 썼다거나 이런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때는 40% 됩니다. 그거 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납부지원가산세는 하루당 0.025% 식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밑줄 무신고 과소신고 관세 감면. 여기 바로 이거죠. 늦게라도 아까 봤던 것처럼 무신고 과소신고를 했는데 당연히 무신고는 20% 부정일 땐 40% 과소 10% 부정일 땐 40%지만 늦게라도 해주면 감면 혜택을 50% 주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감면에다가 가로치시고 50% 감면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확정신고의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입니다. 색깔 칠해져 있죠? 즉 과세 표준이 없거나 마이너스 손실 나도 신고는 해야 된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박스 원칙이죠. 자, 확정신고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하자.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424페이지에 맨 위에 2번 확정신고가 생략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미 했으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보시면 4번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나와 있네요. 1번에 물납. 자, 물납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표시. 그 다음에 2번 분할납부 별표시. 박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액, 2천만 원 초과액은 50% 이하. 자, 그 박스가 뭐냐? 여러분 425페이지죠. 425페이지에 설명드린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1600만 원 나왔어요. 1600만 원. 그럼 16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내고 다시 600만 원 분할납부해라. 양도세가 3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그 세금의 50%니까 1500만 원 내고 다시 1500만 원을 분할해서 납부해라 이거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분할해서 납부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해석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례로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양도소득세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부가세 별표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납부시에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감면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있다는 거. 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제8절에 국외자산의 양도세가 있는데요. 요 국외자산의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431페이지 보세요. 431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요약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양도소득세인 납세문자는 개인이 된다. 근데 그 개인에는 거주자 개인하고 또 뭐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비거주가 있다.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를 나누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거주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비거주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요겁니다 바로. 네, 요거예요. 그렇죠? 거주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과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모두 다 신고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국외소득의 경우에는 네, 5년 이상을 주소나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국외자산은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가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키워드가. 그럼 이 5년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저나 여러분은 다 해당이 되죠. 그럼 이건 어떤 걸 겨냥하냐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으로 이제 귀화를 한 거죠. 그런데 5년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이 또 국내 내국인처럼 똑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뭐 캄보디아에다가 뭐 빌리지를 하나 사서 임대수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팔았다. 그러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팔았을 때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 자, 구자서는 일단은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박스에 나와 있죠? 무슨 공제가 안 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아요. 즉, 그 이유는 해외에 이 부동산이 정말 있는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뭐 주변에 만약에 혹시라도 거기에 뭐 인근에다 뭐 투자했다 그러면은 거기는 뭐 부동산 뭐 지금 양도세 신고 문제입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그렇죠? 자, 확인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장득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장기 보유했냐 안 했냐를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고 대신 세율은 미등기 단기 보유 자산 세율이 없다. 즉 얘는 중과세율이 없어요. 이런 거를 이제 병주고 약주고죠. 병주고 약주고 그렇죠? 우리는 뭐 조정적의 2주택자가 되면 뭐 20% 할증한다. 3주택 이상자가 되면 30% 할증한다. 이런 중과 조항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야. 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양도를 해서 수입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기준 환율 계산해야죠. 외화로 받을 수 있자. 엔화로 받을 수 있으니까 환율 계산합니다. 기준 환율은 외화 대 예를 들어서 원화의 비율, 얘는 외화 대 엔화 이런 재정 환율, 이걸 재정 환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국외자산의 양도 431페이지 맨 하단에 박스에 국외자산 양도 거기다 별표 씌워 놓으시고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5년 이상 주소나 거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장득 공제가 안 되고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중과세율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에 보시면은 그 물납은 허용하지 않는다. 분할 납부는 국내 자산처럼 허용한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마치고요. 이제 맨 앞에 조세총론으로 가겠습니다. 조세총론. 우리 교재 19페이지로 갑니다. 19페이지. 자, 이제 맨 앞에 이 조세총론만 가볍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19페이지. 조세총론. 자, 조세총론은 우리가 사실은 뭐 취득세, 지방세 제가 강의하면서 용어 설명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2달 동안 배웠던 국세라든가 아니면 지방세에 관한 총괄적인 이론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냐면 조세란 무엇인가, 조세의 개념,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 조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조세에서 알아야 될 용어, 그 다음에가 네 번째 납세의 절차, 그 다음에 5번째가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이 부딪혔을 때에 대한 우선권, 6번째가 조세 불복이에요. 조세 불복. 자, 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조세 개념, 조세 분류, 조세 용어, 납세 의무 절차,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조세 불복.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납세 의무 절차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그 다음에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조세 불복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 개념은 이제 이거예요. 이는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있다. 지자체가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재정 수입을 조달을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말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원칙적 원칙하고 그 다음에가 예외가 있다. 그러면 원칙은 우리가 금전은 현금 납부를 말하죠. 금전,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금전이나 현금 형태로 납부하지 못하면 얘는 물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납.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납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우리 양도세는 뭐 물납은 없어지면 분납이 있었죠. 자, 이미 다 우리가 설명을 드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개념에서 여기서 건질 거는 얘 하나만 있습니다. 요거 하나 건지시면 돼요. 그래서 물납 분납이 되는 세목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 자, 19페이지에 가볍게 봅니다. 조세 특징은 과세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 국가가 되면 국세, 지자체가 되면 지방세가 되겠죠. 그다음에 재정 수입은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가 반대급부가 없다. 즉 기브앤테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 사람을 우리가 납세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거기 핵심 콕콕에 물납하고 분할납부 별표시 해놓으시고 자, 이미 다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만 물납, 분할납부 나와 있는데 자,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가 유일합니다. 국세는 상속세. 근데 재산세가 유일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분할납부는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세. 왜? 재산세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밑줄, 양도세 밑줄.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밑줄. 자,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 분류. 자, 조세 분류는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 번 우리가 했었어요. 조세는. 자, 이거는 이제 이거죠. 우리가 조세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세가 있었고요. 자, 복습하는 거예요. 이미 다 했던 얘기니까. 그리고 제가 조세 총론은 우리 기초 그 입문 강의 때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조세 총론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 입문 강의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걸 또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는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미 학습했던 것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적인 것들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보통세. 그 다음에가 독립세. 그 다음에가 종가세.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분류해요. 그럼 여러분들, 자, 제일 쉬운 것부터 하죠. 국세. 국세는 이제 관할 세무서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세의 반대말이 뭐였죠? 빙고, 지방세. 그렇죠?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관할에 따라 나눠지는데 얘는 특광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고 특광 밑에는 이제 구가 있습니다. 도 밑에는 시라든가 군이 있죠. 네, 그래서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고 특광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광도에서 관리가 돼요.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고 취득세는 특광도에서 관리가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세. 인세 반대말이 뭘까요? 인세 반대말이 물세다. 예, 물세. 그러면은 자, 국세는 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가 훨씬 더 간단하다. 얘는 물적 사항을 가지고 따지고 국세는 인세, 인적 사항을 기준으로 따지니까 복잡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라 대표적인 게 뭐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다 취득물건, 등록물건, 재산물건 가지고 따지는 거였죠. 하지만 종부세라든가 방금까지 했던 양도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세 반대말이 뭐였죠? 목적세. 그럼 보통세라는 것은 뭐였냐면 자, 이건 제가 지방세 강의 할 때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세금의 수입이 들어온다.
그럼 그 수입을 여러 용도에 쓰는 거예요. 두루두루. 즉 사용에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세금. 근데 목적세는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면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세가 있습니다. 독립세에 딸려 붙는 게 있는데, 그럼 얘는 일종의 1+1이다. 그럼 독립세 부가세가 뭐예요? 독립세에 딸려 붙는 건 부가세다. 그래서 1+1. 반열에 가면 실이 간다. 그렇죠? 반열에 가면 실이 간다. 그러면 취득세에 딸려 붙는 거에는 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 딸려 붙으면은 지방교육세가 있다. 뭐 종부세에 딸려 붙으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독립세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세 우리가 반대말이 뭐냐면 종량세. 얘는 가액을 쫓아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수량을 쫓는 것은 종량세가 있었죠. 종량세. 그래서 얘는 수량을 따라서 대부분은 종가세였고요. 대부분은 종가세였고 일부 세목이 종량세였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또 올려보면 취득세는 취득가액, 그렇죠? 재산세는 재산가액, 등록면은 등록가액, 그렇죠? 여기 종가세였어요. 하지만 종량세는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등록면허세 규정 중에서 우리가 말소등기 기억나세요? 권리를 말소하는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가 되면 얘는 한 건당 곱하기 6,000원이 됩니다. 6,000원. 즉 건수로 표시가 되는 거죠. 건수로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하고, 원으로 표시가 되면 이것을 정액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액세율.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없애는 말소 등기가 됐을 때는 건당 6,000원. 그래서 종량세, 정액세율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은 23페이지, 페이지 23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운데 더 알아보기에 딱 보면은 거기에 특별자치도 자치시에서 관리가 되는 것도 있고, 특강도에서 관리되는 세금, 도구세 밑줄, 등록면허세, 시군구세 밑줄, 재산세.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구에서 관리가 되고 시군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나 주민세는 특강 시군에서 관리가 된다.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조세 용어입니다. 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는 직접세, 간접세. 자, 직접세는 이제 거기 나온 대로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거. 즉,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부담하고 납하면 직접세. 그렇지 않으면 간접세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시 보통세, 목적세. 자, 대부분은 보통세인데 일부가 목적세. 그래서 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박스에 보니까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외우실 때는 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중에 목적세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국세 중에 목적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것에는 인세하고 물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인세 써놓으세요. 국세 중심. 그다음에 물세는 지방세 중심. 그다음에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해 보시면은 과세표준은 종가세, 종량세가 있고 세율은 정률과 정액세율이 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26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맨 하단에 더 알아보기 세목별 세율 구조. 자,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그러면 맨 밑에 박스 보니까 더 알아보기 별표시해 놓으시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누진세율이 없어. 비례세율만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례하고 누진이 있다. 비례하고 누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율 적용에 따른 분류는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은 기본세율이야. 표준은 기본세율이다. 표준세율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그러면 얘는 기본세율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일정률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가감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자, 별표시해 놓으시고 그 박스 꼭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요거죠. 요거요. 요거는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 개별 세목 공부하면서 했었죠. 자, 우리 이제 암기만 해두시면 돼요. 취득세는
취 동그라미 농 동그라미 1, 그렇죠? 그다음에 취 동그라미 지 동그라미 2. 그래서 우리가 취농일 취지리. 그래서 농특세는 중과할 때 사용하는 기준세율 기억나시죠? 2%에 10%고 2%를 써먹었으니까 빼고 난 나머지의 2%다. 그럼 만약에 표준세율이 4%다. 그럼 4%에서 2% 빼면은 2%에 2%, 그렇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에 20%. 그래서 결론은 20%. 그래서 취농일 취지리. 감면세는 감면세의 농특세 20%. 그래서 감농이. 그렇죠? 감농이. 자, 등록면세는 등지리. 그렇죠? 감면세는 감농이 20%. 재산세는 재지리. 우리 이렇게 외웠었어요. 종부세는 A종놈이. 그렇죠? A종놈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세는 자, 납부시는 부가세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리했었죠. 다만 감면시에는 우리가 농특세가 20% 있다. 자, 거기 메모해 두세요. 납부시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시에는 부가세가 없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박스까지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부동산 활동 조서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서 다음 시간에는 조세 총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